미국의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2년 만에 무려 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2만 명은 주로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는 목회자, 대학 교수, 변호사, 대학 총장, 하원의원, 주지사, 이런 아주 미국의 상류급 인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 미국의 그 지도층 인사들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Friends of Korea,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한미 우호 친선협회, 한인 친우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 모임의 한 중요한 멤버가 젊은 소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한테 인사를 시켜요.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었던 이승만이 그 미국 소령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급속도로 친해져요.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두 분이 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할 만한 아주 천재였습니다. 둘째는 두 분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럼 아내가 아멘. 그러나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남편이 아멘. 부부지간에 서로 성경을 읽어주고 축복해준 뒤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비슷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당시 미국과 한국의 공산주의는 대인기였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성세계가 열광을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아주 드물게 두 분은 투철한 반공주의자였어요. 천재고 기독교인이고 반공주의자고 너무 잘 맞아갖고 이승만 박사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하려면, 그리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 미군 소령의 도움을 크게 받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투자를 해요. 워낙 두 분이 가까웠지만 거기다가 좀 전략적으로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시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메가더가 심심해서 무려 178만 명이나 되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약소국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강대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군인을 5만 명, 10만 명 보낸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간혹 있어요. 무려 178만 명을 보내서, 그것도 성공 확률 5,000분의 1, 미국의 전 장군들이 반대하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도박을 해가지고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구출해 준 게요, 그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공짜로 생긴 일도 아니에요. 메가더는 무려 40년 동안 이승만의 부탁을 받고 거의 날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미 독립운동할 때부터 메가더라는 미군을 우리 한국 편 되게 만든 아주 외교에 뛰어난 귀재이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런 사진이 많아요. 둘이 팔짱 끼고 있잖아요. 이레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보면 좀 질투가 났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아니 막 서로 막 만져 이렇게 만나면. 두 분이 아주 정말 40년 동안 늘 절친하게 지냈던,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뿐만 아니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40년 동안 인맥을 맺어서 결국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6.25 때 공산화를 면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터질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한 50배 정도 됐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50배 잘 살았어요. 영락교회 개척하신 주축 멤버들이 이북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북한에 살다가 남한 내려와 보고, 야, 남한은 되게 못 사는구나. 아마 집안 어르신들께 물어보시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평양, 함흥 이런 데 살던 분들은요, 이거 남한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경제력은 북한이 우리 50배였고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죠. 소련제 탱크 북한은 217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남한에 한 대 있었으면 217대 1이 되는 건데 남한 한 대도 없었으니까 군사력은 뭐 몇백 대 1 정도나 될까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어요.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국군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망하는 전쟁이고 누가 봐도 공사되는 건데 메가더 장군, 트루만 대통령 이런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호소를 받아서 무려 178만 명의 대군을 보내주는 일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미군이 들어와서 반격을 가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국 통일을 못했지만 이 남한 절반만이라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점점 길어져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요, 코리아 그러면 미국 국민의 99%는 코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코리아가 저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인지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 이름인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 때문에 미군이 178만 명이나 파견이 돼가지고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쳐서 불구자가 된 게 10만 명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요, 전시 특수 예산을 편성해요. 미국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전시 특별 예산 편성을 안 합니다. 일반 예산 갖고 조금 아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6.25 때는요, 미국의 복지 예산 다 삭감합니다. 미국의 교육 예산 삭감해요. 미국의 장애인들, 또 저소득층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가야 되는 복지 혜택을 줄여가지고 그 돈을 다 한국 전쟁에 쏟아붓습니다. 그 한국이 조그만 나라 전쟁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3천만 한국인을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어요. 아프리카 나라들 전쟁 안 해도 50만 명, 100만 명 굶어 죽습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나라 전체가 잿더미, 시체더미가 됐어요. 그래도 한국전쟁 때 뭐 2만 명, 3만 명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많이 굶어 죽으셨지만 그런 대량 아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군이 구호불자로 3천만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한 게 아니라 3천만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걸 다 하려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교육 예산, 복지 예산, 문화 예산 다 삭감을 한 겁니다. 이 3년이 지나니까 미국인들이 염증을 느끼게 되죠. 코리아가 뭔데? 무슨 그 나라에서 석유가 콸콸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그 나라하고 우리 미국하고 무슨 중요한 무역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 때문에 우리 미국의 젊은이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우리 예산을 전부 다 거기다 3년 동안 쏟아붓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결국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그 죄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져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선거 첫 번째 공약, 한국전쟁 종식.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2차 세계대전도 끝낸 사람입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지는 한국전쟁은 내가 금방 끝내고 여러분의 아들들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앞다투어 표를 주어서 대통령 선거에 압승을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을 끝내는 방식, 휴전협정이죠. 휴전선 긋고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한국을 싸워줬으면, 한국을 위해 싸워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우린 갈 테니까 너네 나라는 너네가 지켜라. 이렇게 휴전선 긋고 미군 철수하면 미국은 이 지겨운 한국전쟁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미군은 가서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휴전선 너머에
서로 전쟁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 시작할 때 우리보다 50배나 경제 규모가 컸던 북한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1대1로 붙어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 100배가 큰 중공, 옛날에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만강 너머에는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소련, 중국, 북한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세 나라가 합세해갖고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100%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휴전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늪에서 헤어나오지만 한국은 100% 공산화가 보장되는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한테 항의를 해요. 뭘 가지고 항의를 하면 이승만 박사는 미국하고 외교하다가 싸울 때 항상 성경 갖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기독교인 맞냐? 이러면서 따져요. 지금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무렵입니다.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다 죽게 됐는데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차별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간호해주고 도와줍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로 한번 나라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기독교 이념으로 건국을 했는데 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투성이가 됐다. 그럴 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조금 도와준 건 고맙지만 손 털고 가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장 레위인하고 다를 게 뭐냐. 미국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아이젠하워가 그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성경까지 알아가지고 되게 말이 많네 이러고 무시해버려요. 이승만이 항의합니다. 니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우리 한국이 그렇게 약소국이라고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젠하워가 휴전협정을 계속 진행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 휴전을 하면요, 쌍방이 잡았던 포로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이죠. 우리 국군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잡혔으면 남한으로 돌려보내, 고향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한에서 싸우다가 잡혔으면 역시 고향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서로 쌍방이 포로를 교환하면 이제 휴전협정이 딱 마무리가 되고 미군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북한군으로 남한을 쳐들어왔던 공산 군대 가운데 무려 3만여 명이 북한으로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공산 군대였는데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공 포로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김일성이가 북한의 어린 소년들을 협박합니다. 15살짜리 제일 어린 병사가 12살도 있었답니다. 12살이면 초등학생인데요. 그 초등학생 애들을 협박을 해요. 너 군대 인민군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인다. 그 아버지 죽인다니까 어떡합니까? 12살짜리가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90%였습니다. 내 이름 글자도 못 쓰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알고 그게 좋아서 인민군이 된 게 아니고요,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잡아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린 병사들이 할 수 없이 총 들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전쟁하면서 이 어린 병사들이 뭘 배웠냐면, 야, 공산당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인민을 위한다 그러지만 정말 병사들 총알바지로 만들어가지고 나쁜 세상 만들려고 하는구나.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공산 군대의 군인으로 싸우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 포로로 잡혔습니다. 북한에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미군이 좋은 사람 잡으면 누나를 뽑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 북한 전역에 미군이 생체 실험했다는 기념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뭐 미군 그러면 잡히면 눈알 뽑고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잡혀보니까 이 미군이 포로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처음에 음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미군들이 먹던 걸 그냥 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을 미군이 줘요. 거기다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들이, 이 미군들도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 왔는데 할 일 없잖아요.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북한 포로들한테 연기를 가르칩니다. 미국의 음대 다니는 학생들이 음악을 가르쳐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미대 다니는 학생들이 미술을 가르쳐요. 지금이야 우리 한국도 음악 미술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대학 다니던 사람들한테 미술을 배우고 연기를 배운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미제국주의라서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잡혀서 포로가 돼서 봤더니 인간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야,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대한민국과 미국이 좋은 나라, 공산주의하는 북한이 나쁜 나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공산당 치하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은 북한이지만 북한 국적, 북한 군인 자격 다 반납하고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병사가 한 3만여 명쯤 돼요. 그 아이젠하워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제법상 포로는 교환하게 돼 있으니까 이 3만 명 무조건 북한으로 보낸다. 그럼 북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죽습니다. 반동분자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도요, 독일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돌아온 자기 나라 군인들을 공산주의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다 죽였어요. 왜? 그 자본주의 국가 독일에서 싸우면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왔기 때문에요. 독일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봤으니까. 소련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또 괜히 불평불만할까봐 싹 쓸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3만 명은 더군다나 남한에 귀순하겠다 그랬으니까 100% 죽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따지죠.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3만 명의 젊은이가 북한에 가기 싫다 그랬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고 그 자유를 박탈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 3만 명의 죄 없는 젊은이를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역시 또 기독교를 갖고 따집니다. 아이젠하워가 참 되게 말이 많네 라고 무시를 해요. 이승만이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당시 반공 포로들이 제일 많은 데가 거제도, 부산, 영천, 대구, 부여 곳곳에 흩어져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병대에게 그 할당 부대를 지정을 하죠. 1부대는 거제, 2부대는 부산. 각 부대한테 그 미군 포로 수용소를 하나씩 전부 맡겨요. 미군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켜라. 단 절대 총을 쏘면 안 된다. 우리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질했다가는 이건 큰일이 나잖아요. 외교상. 총을 쏘지 말되 미군을 제압하라. 이게 되게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100% 죽게 될 우리 동족 북한군을 구출하라.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되 이 명령을 실천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결하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살해라. 못하면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된다. 요즘 대한민국 국군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할 겁니다.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이럴 거예요.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국공 내전이 있었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데요, 국민당이 무기, 병력, 물자 수십 배 강했어요. 공산당은 수십 배 약해서 처음에는 공산당이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에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어요. 모택동이 워낙 잘 싸워가지고 병력이나 무기나 물자에서 모든 면에서 수십 배 열세였던 공산당이 나중에는 국민당을 압도하게 됩니다. 막판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국민당 군대가 하루에 1개 사단씩 없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병력, 무기, 물자가요 국민당이 많았어요. 근데 싸움에 자꾸 지니까 국민당 장군들이 싸우다가 개죽음 당하느니 항복하고 사는 게 낫다.
사단장, 별 2개, 3개 단 장군이요.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갖고 사단이 통째로 항복합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하면 그렇게 돼요. 싸우다가 죽느니 항복해서 살아남는 게 낫죠. 6.25 전쟁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3일 만에 8만 5천 국군 가운데 4만 5천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어요. 누가 봐도 망하는 전쟁인데요. 1개 사단, 1개 연대, 1개 중대, 심지어 1개 소대라도요. 우리 국군이 항복한, 부대 단위로 항복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싸우다가 지고 연대 부대가 괴멸당한 적은 있어도 부대가 통째로 투항한 거는 1개 소대도 항복한 적이 없는 끝까지 싸운 위대한 전쟁입니다. 끝까지 싸웠으니까 결국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승만 박사의 명령, 세계 최강 미군을 제압하고 그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들을 구출해내라. 그 명령을 듣고도요, 그 당시 글자도 읽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용기 100배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우리보다 50배 경제로 강했던 북한과 싸우고 100배 큰 나라 중공군과 싸우고 250배 큰 나라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는 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 뜻이 멋지다. 우리 한국 병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냅니다. 이때 방공포로를 석방시킨 방법이 수십 가지. 그 철조망을 다 쳐놔가지고 도망을 못 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철조망을 밤에 몰래 끄는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래서 미군이 딱 지키고 있는데 방공포로 수천 명이 우르르 도망갑니다. 미군이 보면서 코웃음 쳤어요. 저놈들 철조망인데 철조망도 모르고 도망가네. 아, 멀리서 봤더니 열려라 참깨. 철조망이 확 열려요. 발로 딱 차니까 철조망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국군이 다 거기를 끊어놓은 거죠.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로 막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뒤늦게 미군이 알고 포로를 잡으려고요. 그 주변에 한국인 마을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 국군이 주변 민간인들한테 미리 협조를 구해요. 그 집 아들들도 머리를 다 깎게 만들어요. 이민구처럼. 그러니 방공포로를 잡으러 딱 들어가니 젊은이가 있어. 얘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하는데 미군이 볼 때 이 병사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막 빼돌리고요. 요 철조망 옆에서 축구 시합을 해요. 한국군이. 미군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신기해요. 야, 한국 애들 먹은 게 없어갖고 체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축구를 12시간 동안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계속 축구하면서 선수를 계속 교체한 거죠. 프로들이 몰래 가갖고 공 차다가 빠져나가고 공 차다가 빠져나가고 축구 시합하면서 빼돌리기도 하고요. 제일 기발했던 작전, 미군이 딱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한국군이 다가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미군이 야, 저 코리안 보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해. 활짝 웃고 인사한 다음에 악수를 할 것처럼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럼 미군도 악수를 하려니까 삼엄한 경계 태세가 좀 느슨해졌겠죠. 하려고 손을 내민 척 하면서 요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이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빨간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미군이 매워갖고 정신 못 차린 틈에 총알을 뺐고 그때 포로를 석방시킵니다. 이 사진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인민군이에요. 총 들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적군이에요, 적군. 그 적군들을 세워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너희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포로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쳐들어왔으니 이제는 공산당을 무찌르고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딱 세워놓고 참 이때 만 78세, 그 당시 78세면 지금 120살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표정이 결연하죠? 방공포로들 사열하는 장면.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방공포로들이 석방돼갖고 도망치는데 앞에 보면은 저 철모 쓴 사람 한 명이 대한민국 헌병이에요. 나머지가 다 방공포로들이 태극기 휘날리면서 이승만 박사의 초상을 들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국군이 미군을 기습해서 미군이 관리하던 포로를 석방시킨 게
27,389명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아무리 뒤져도요,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군이 포로를 잡고 있다가 20명이라도 뺏긴 기록이 없어요. 20명이 아니라 27,389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무력화시키고 미군이 지키던 포로를 석방시킵니다. 이래서 이 미군 포로 수용소 관리하던 미국 장군이 결국 별을 띄게 되는, 장군 두 분이 별을 띄고 불명예 제대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러니 쌍방이 포로를 교환하고 휴전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포로를 교환할 포로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저절로 무효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질질 끌게 돼요.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미국이 당하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이슬람 전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뉴욕에 테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군대를 보내갖고 싹 쓸어버렸어요. 결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이 생포해서 총으로 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을 공격한 나라.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간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감히 미국을 공격한 이승만, 죽은 목숨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그래갖고, 저게 실제로 작전 계획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이승만을 제거하는 작전 계획을 세워요. 이승만을 죽이든지 납치해가지고 일본 같은 데로 아예 그냥 던져버리고, 한국은 미국 말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계획대로 휴전협정을 맺고 미군은 철수한다. 실제로 에버레디 플랜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을, 이 에버레디 플랜은 방공포로 석방 이전부터요, 이승만이 자꾸 미군한테 항의할 때마다 몇 번이나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사인만 딱 하면 실행되는 겁니다. 요게 1975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사실은 미국이 이승만을 암살하거나 감금하려고 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특종 보도를 했고요. 그 특종 보도 내용으로 2001년 7월 27일 한국 MBC에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에서 미국이 사실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다, 기밀 해제돼 갖고 이 내용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이승만을 싹 제거하면 또 역시 휴전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되고 우리는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막았냐면요, 이승만 박사가 내가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서 세계 최강 미군을 공격해서 감히 무력화시키면 미국이 나를 제거한다, 예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외교의 아주 귀재라고 불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이젠하워가 나를 제거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대비책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이승만 편으로 이미 만들어놨어요. 뭐 독립운동할 때부터 40년 동안 하셨던 일이지만 특히 6.25 전쟁 기간에는 전 세계 여론을 향해서, 미국의 기독교계를 향해서 아이젠하워의 휴전협정은 부당하다, 이건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형 선고다, 기독교적인 양심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휴전협정이 막 진행하고 있는데 휴전협정하는 그곳 앞에서 한국의 예쁜 여자 중학생들, 그 어린 소녀들을 보내갖고요, 데모하다가 기절하게 만들었어요. 어린애들이 막 데모하다가 미군 나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 공산당 치에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 엉엉 울면서 애들이 데모하니까 전 세계 언론이 신기해서 그걸 다 찍죠, 보도하죠.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아이젠하워의 휴전협정은 부당하다,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논리는 간단해요. 항상 미국 얘기를 먼저 합니다. 미국 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요,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쫓겨나서 처음에 정착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드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드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드린 사람들이요, 1년 지난 다음에 50%가 굶어 죽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살기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숱하게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사람 시체 뜯어먹고요. 미국 초창기 역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귀족들이 유럽에서 살지 뭐하러 그 위험한 인디안이 들끓는 전염병이 도는 미국에 뭐하러 목숨 걸고 가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도망친 사람, 부도 낸 사람, 청교도처럼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던 박해를 피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유럽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갖고요 숱하게 굶어 죽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드리고 1년 안에 50%가 굶어 죽은, 그게 미국의 위대한 힘이죠. 50%가 굶어 죽는데도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교회당을 먼저 지은 겁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굶어 죽는 가난한 이민자들의 나라였지만 미국의 조상들은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짓고 굶어 죽으면서도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그 미국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다. 미국 역사는 항상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얘기해요. 우리 한국 우수하고 용맹한 민족이지만 우리가 5,000년 동안 복음을 몰라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죠. 우상 숭배하다가 일본한테 나라마였고 식민지로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독립이 됐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 세워보려고 건국하고 2년 만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다. 한국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나라였다가 하나님 축복받아 강대국된 미국이 할 일이 뭐냐? 똑같이 굶어 죽는 나라였는데 미국처럼 한번 기독교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정신으로 부강한 나라 세워보려고 그러다가 강도 만난 그 나그네처럼 공산주의에 침략받은 한국을 끝까지 도와주는 게, 그게 미국을 강대국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3년 동안 도와준 건 고맙지만 3년쯤 도와주고 힘들다고 그냥 한국은 죽든지 말든지 3천만이 공산주의 노예가 되는 땅인데 그걸 버리고 그냥 손 털고 가? 그게 과연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런 비겁한 나라 되라고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 되게 만드셨겠느냐?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테면 가라. 비겁자는 가라. We have a right of suicide. 이게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떠나면 한국이 살 길은 딱 하나.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한테. 북한, 중국, 소련이 붙어있는데 이 쬐그만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항복을 안 하고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우는 건 100% 자살 행위예요.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공산당과 싸우다가 죽는 게 자살처럼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용감한 한국인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지 겁쟁이 미국처럼 도망치지 않는다.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미국을 설득한 이승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 먹혀 들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지 않아요? 거기다 기독교가 왕성하고 누가 봐도 그때 공산주의가 막 퍼지는데 그거 막을 나라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 국민들 가운데 주로 미국 국민들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기독교이니까요. 아니 우리 강대국 미국이 뭐가 무서워서 저 굶어 죽는 코리아도 공산주의랑 끝까지 싸우는데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미국이 비겁해서 도망치냐? 야, 이것이 미국이 어떻게 코리아만도 못하고 이승만만도 못한 나라가 됐어? 라고 분개하는 미국인들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그 광범위한 미국인들에게 수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방공포로 한 게 1953년 6월 18일입니다. 그 3일 전에 마치 이승만의 방공포로 사건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6월 15일 날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미국의 아주 꽤 저명한 언론입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언론인 로스코 드러먼드가 이런 사설을 썼어요. 이승만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오늘날 극동에서 가장 군비가 잘 되어 있으며 사기도 충전한 최강의 방공군 지도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언론인이요, 야, 우리 미국이 가서 도와주는 이승만은 저렇게 용감하고 배짱 있는데 아니잖아, 우리 미국 대통령은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판한 논설입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 웨스턴, 미국, 서유럽,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가리키는 거죠. 한국은 서방 진영을 필요로 하고 서방 쪽은 한국이 필요하다.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로스코 드론먼드뿐이 아니고요,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세계적인 언론 재벌들이요, 재벌들은 공산주의를 아무래도 싫어하죠. 신문을 수억 장을 만들어 갖고 미국 전역에 뿌립니다. 헤드라인 제목이 뭐냐면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저너한테 한 방 먹였다. 미국인들에게 오히려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미국 언론이 방공포로 석방 3일 전에 이승만 지지하는 대대적인 논설을 썼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에 와서 싸웠던 유해인군 사령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클라크 사령관, 이 사람이 방공포로 석방 때 미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방공포로 사건 때문에 미국 청문회에 50번 불려가고 엄청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이승만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다. 이 군인들은 공산당이랑 직접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마음에 안 든 점도 있지만 공산당과는 저렇게 끝까지 싸우는 용감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미군 지휘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리츠웨이,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후임자죠.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벤 플리트,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약간 무슨 이단 교주를 찬양하는 것 같은 말을 했죠. 이 벤 플리트 이분은 실제로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 벤 플리트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벤 플리트 미국의 아주 대재벌이에요. 땅이 끝이 안 보여요. 땅이 한 200만 평 된다 그러던가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대재벌이고 명문가의 장군인데요. 아들 딱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전쟁 나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령관인데 자기 아들 뒤로 뺄 수 있는데요, 내 아들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어느 미국 가정에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겠느냐 이러고요, 자기 아들이 공군 조종사였는데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그 아들이 의정부 부근에서 출격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 외동 아들을 한국 전쟁 때 잃어버립니다. 그 아들에 대한 가묘가 부산 유엔군 묘지에 있죠. 자기 아들을 한국에 바친 분이니까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갔고요. 이분이 6.25 전쟁할 때 사령관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필요한 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전쟁에 봤더니 한국군이 용감하게 싸우는데 육군사관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갖고 나라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교를 길러내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똑똑한 한국인들한테 미국 육군사관학교처럼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래가지고요, 미국 공병대한테 배정된 물자를 빼돌려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육사의 아버지 벤 플리트 장군 동상이 실제로 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청문회에 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아니 전쟁하라고 물자를 보냈더니 미군 공병대 쓰라고 물자를 보냈는데 그걸 빼돌려서 한국을 위해서 전쟁하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지어가지고 앞에선 전쟁하면서 뒤에서는 장교를 교육했던, 그것도 어떻게 가능했냐면 벤 플리트의 사위가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교수였어요. 자기 사위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그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그건 미국 입장에서는 기밀이거든요. 외부로 빼돌리면 안 되는 건데 그 육사 교재를 빼돌려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육사 교재는 자기 사위를 통해서 빼돌리고 물자는 미국 공병대한테 간 거를 빼돌려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어준,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이 벤 플리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을 제거하고 싶어도요, 언론이 이승만 편을 듭니다. 현장에 투입된 미군 최고 군인들이 하나같이 이승만 편을 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4년 전에 출판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를 보면 요 한 3페이지가 요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슨 문장이 있냐면 미국 최고 역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이때가 아이젠하워 정치 생명이 한 방에 날아가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아이젠하워가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뽑아줬거든요. 전쟁을 못 끝냈어요.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세상의 세계 최강 미군이 포로를 27명, 미국이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27명을 감금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전사가 공격을 해서 27명을 구출했다. 그런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하루 종일 인터넷에 뜨지 않겠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야, 미국을 공격해서 포로를 27명이나 빼냈대. 전 세계 언론이 하루 종일 보도할 겁니다. 27명이 아니고요. 27,389명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해요. 미국 국민이 하루 종일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미군이 어떻게 이렇게 종이호랑이가 됐나? 적군도 아니고 아군.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복지 혜택, 교육 혜택, 문화 혜택 다 줄여서 미국이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한국군의 공격을 받아서 27,379명을 뺏겼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승만이 그렇게 미국을 공격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멋진 거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독을 품고 공격했어요. 야,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독하구나.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건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15만 명이 죽고 다치고 그 다음 배신당했어요. 이거 바보 아니야? 이 아이젠하워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에버레디 플랜을 만약 작동해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제거했으면 아이젠하워의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다. 대부분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랬다가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출마도 못합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6월 18일입니다.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another enemy.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승만은 미국의 적. 제거하겠다. 그게 6월 18일이고요. 그날 에버레디 플랜 갖고 회의를 해봤더니 그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 다음날 6월 19일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체면상 이렇게 딱 얘기하고요. 그 다음 미국 특사를 한국에 보냅니다. 그 특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는 끝까지 지원받아야 된다.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할 얘기인데 자기가 이승만을 지원하겠다 그랬다가 너무 창피하니까 특사를 보내서 좋다. 우리 미국은 이승만을 끝까지 지원하겠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한테 사정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는데 더 이상 전쟁 질질 끌다가 미군이 여기서 5만이 더 죽어? 이건 아무 미군이도 원하지 않는다. 제발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전쟁을 끝내자. 우리가 휴전협정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 미국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위에 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시장에는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당연히 고급차를 갖다 놓습니다. 전시장은 그럴듯해 보여야 되고 멋있어 보여야 되고 고급스러워 보여야 됩니다. 한국을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있고 고급이 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쇼 윈도우, 전시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이승만의 요구였어요. 그럼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시체가 막 쌓여 있습니다. 전시장에 시체가 쌓여 있으면 안 되죠. 미군이 그 시체를 처리해 줘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전쟁 고아들이 굶어 죽습니다. 전시장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참 흉해 보이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이 그럴듯한 전시장이 될 때까지
잘 살 때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무기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다. 어마어마한 경제 원조의 약속입니다. 요 조약을 딱 맺고요. 일시불로 미국이 한국한테 준 돈이 8억 달러.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의 34배였습니다. 1년 수출액의 34배를 현찰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우리가 미국한테 받았던 원조, 구호물자, 달러와 물품을 다 합치면요. 같은 11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54개국에 미국이 보낸 달러를 다 합친 것보다 요 조그만 나라 한국에 보낸 돈이 더 많아요.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달러와 구호물자를 한국이 미국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요새 우리 한국 경제가 아주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한국이 더 커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출발이에요.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구호물자 달러만 받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걸 받았어요. 뭘까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요.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휴대폰,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한국 기술이라는 게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기술도 없어갖고 비료도 못 만들어갖고요. 옛날에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던 농사 짓는 기술도 변변치 않던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이 달러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 뭐 건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우리나라 모든 기술의 기초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미국한테 공짜로 받은 기술에 의존해서 우리나라 모든 기술과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게 한강의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되죠. 두 번째, 한국과 그 주변에 In and around Korea.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군 철수 안 하고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겁니다. 요 조항 때문에 미군이 아직도 한국을 안 떠나고 지키고 있어요. 자, 지금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북한이 핵으로 쳐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국민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핵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죠? 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에요.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에요. 지금은 휴전선을 지키던 미군을 뒤로 뺐습니다. 이게 아주 좌파 정권의 큰 실책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가 좀 위태로워졌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책을 처음 맺을 때는요. 미군은 어디 배치했냐면 휴전선에 24개 루트를 맡겨 있어요.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쳐들어온다면 1%라도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길을 다 따져보면 24개가 있습니다. 남침 가능성이 있는 24개 길목을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곧바로 미국이 반격해서 평양을 그냥 함락시켜버리는 그 조항 때문에 북한이 지금도 못 쳐들어옵니다. 일본이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만약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일본은 군대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위대라 그래요. 자기네 동네 치안 유지하는 방범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군대가 아닌 자위대인데 일본 해군의 국방력은 세계 2등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한국의 해군력은요 10시간 못 버텨요. 옛날에 12시간이었는데 요즘은 10시간, 9시간 반 줄었습니다. 9시간 반이면 우리나라 해군은 일본 해군한테 다 격침당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막강해요. 그런데 독도에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일본이 군대를 끌고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쟁은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전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 딴 나라가 못 쳐들어오도록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요 위에 거는 한국이 잘 살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지금 엄청 잘 살게 됐죠? 두 번째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지켜준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한미동맹을 맺기 60년 전 1954년에 한미동맹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60년 전인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으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청나라 일본이 어디서 싸웠죠?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였던 평양이요.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전쟁한다고 평양 사람들한테 막 총 쏴야 되고, 청나라가 전쟁하는데 여기는 평양 시민들이 사는 집이니까 요 집을 피해서 공터에서 싸우자 이랬겠습니까? 그냥 대포를 막 쐈어요. 일본군도 마찬가지고.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요, 평양시 인구가 3분의 1로 죽습니다. 사실은 이때 조선 사람이 수십만 명 죽었는데 안타까운 건 그때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청일전쟁 때 몇 명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십만 죽었습니다.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제일 적게 죽은 숫자가 한 30만, 제일 많이 죽은 게 태평양전쟁이 한 970만, 1000만 이 정도 돼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기 이전 6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한국이었습니다. 30만에서 1000만이 죽는 전쟁과 대사건이 7건이나 있었어요. 우리 역사 5000년을 보면요, 우리 역사 5000년 가운데 997번 침략 땅이다 그러잖아요. 5년에 한 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요, 5년에 한 번 외적이 쳐들어와서 한 100명에서 300명 죽었고요, 1000명 이상이 죽는 외침이 13년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13년이 지나면 한 1000명쯤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죽는 역사가 130년 동안 계속됐다 그래도 끔찍한데 그게 5000년입니다. 13년에 한 번 1000명이 죽는 그 역사가 5000년. 마지막 60년은 30만에서 1000만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7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위험하던 한국인데 미국이 딱 들어와서 한국을 지켜준 다음에 1954년 이후로 지금 2019년까지 65년 동안 100명이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0명 이상 죽는 전투 한 건도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위험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게 됐어요. 그러니 한미동맹이란 건 일방적으로 한국한테 유리한 거예요. 우리 한국 할 건 뭐냐? 미국이 휴전협정하는데 고춧가루 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땅굴 파고 뭐 철조선 끊고 이런 짓 안 할게. 우리 한국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휴전협정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미국은 뭘 해야 되느냐? 첫째,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도와준다. 둘째,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미군을 보내서 한국을 지켜준다. 그렇다면 이 조약의 이름은 한미 보호조약, 한미 원조조약 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어울려요. 우리가 보호를 받고 원조를 받는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존심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독립국 관계인데 무슨 보호를 받고 원조를 받냐? 사실 보호를 받고 원조 받았는데요. 자존심이라도. 지금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조금 도움받는 거지만 나중에 미국이 어려워지면, 미국이 굶어 죽게 되면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이 다 먹여줄게. 외적이 미국에 쳐들어오면 한국이 미국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 조약의 이름은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서로 지켜주자는 거지 절대 우리가 꽁으로 받자는 것은 아니다.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일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생겨날 가능성이 없겠죠? 자, 원래 미국의 정책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200년 미국의 원칙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200년 만에 원칙을 깨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군 철수하라, 반미 감정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동맹이 깨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요, 그 일본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요,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지금도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일본 경제 규모라는 건 아직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일본도 야, 어떻게 니네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 맺은 것처럼 한미동맹처럼 미일동맹도 어떻게 안 될까? 그게 일본 외교관이 50년 동안 애쓴 겁니다. 영국도 불허하고 호주도 불허하고 캐나다도 불허,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게 한미동맹이에요. 한국에서만 그거 깨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지금 뭐 데모들 하고 난리를 합니다만 그건 국제적인 대국을 보는 견지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한미동맹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처음으로 200년 원칙을 깨고 한국과 동맹을 맺기로 했으니 우리 미국이 동맹국의 원수를, 동맹국 지도자를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를 세계적으로 한번 보여주자. 그래갖고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제거할 수 없으니까 같은 편이 된 바에야 이승만을 이용하자. 그리고 이승만에게 아주 대대적인 대접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뉴욕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 사진인데요.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뉴욕 가게들을 다 하루 쉬게 하고 거리의 사람 통행도 금지시키고, 보세요. 그 땅값 비싼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데서 대대적인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카퍼레이드가요, 미국 역사상 딱 4번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이승만 수준으로 카퍼레이드 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없고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세계적인 영웅이죠. 그 세계 최고 영웅한테 딱 2번, 미국 역사 250년에 2번 여기서 해줬고요. 외국 사람한테 2번 해줬어요. 지금까지 미국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면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 수상. 그 처칠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수상 선거에서 떨어져요. 현직에 은퇴한 다음에 당신이 우리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이 싸웠는데 수상에서 곤란하게 있으니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직 수상을 처음 이렇게 대접해줬고요. 그 처칠보다 더 화려하게, 더 대규모로 현직 외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가 막힌, 우리나라 대통령이 브로드웨이 가고 이승만 대통령 따라서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신 분이 몇 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여기 가서 그냥 걸어가셨죠.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미국 경호원도 없어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그냥 걸어갔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차를 타셨는데 이렇게 카퍼레이드까지 아니고 그냥 쬐끄맣게 해줬고요. 이런 규모의 사진은 현직 국가 원수로는 미국 250년 역사상 미국 사람 아닌 외국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전직 국가 원수 처칠이 한 분 있었고, 이때 뉴욕 시장님의 그 멘트가, 뉴욕 시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이승만을 존경해가지고 거의 뭐 아부 수준입니다.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운 불굴의 투사이신 이승만 박사를 100만 뉴욕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1954년 7월 28일 이날 미국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한미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40분 연설을 했는데요. 보세요. 꽉 차 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미국 국회 가서 연설할 때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영국 수상에 와서 연설하면 듣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면은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이 국회의원 비서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여기 앉혀요, 보좌관들. 그게 얼마 전에 폭로가 되어갖고 망신당하기도 했죠. 이승만 대통령 연설할 때 보세요. 자리가 없습니다. 다 일어서 있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요. 저기 누가 들어갔냐면 전날 미국 국회의원, 상하 양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국 육해공군 지도자, 장군들이 여기 들어와요.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같이 싸운 전우다. 여기 이승만 밑에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인사드려야 된다. 또 군 지휘관들이,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코리아라는, 난 코리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코리아라는 나라가요, 세계 최강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워서 망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볼 때는 그 위대한 나라 대통령 내가 봐야 되겠다. 왜? 미국이 이제 공산당하고 그때부터 계속 싸웠잖아요. 군 지휘관들이 여기 들어와요. 미국의 법률가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이 여기 들어와요. 왜 들어왔을까요? 국제법상 포로는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이승만은 국제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겨서 3만 명의 동족을 살려냈어요. 이 국제법의 맹점. 법대로 하면 죽는데 법을 어겨서 살려낸, 내가 국제법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승만 연설 직접 들어야 되겠다. 법률가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말 되죠? 그 다음 또 누가 들어오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저 연설을 듣겠다고 신청을 해요. 워싱턴에 와 있는 전 세계 외교관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해요. 이승만 연설 듣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이 그 당시 한국을 보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물론 한국이 전쟁 나서 비참해진 거는 불쌍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맨날 전쟁 나거든요. 거기도 맨날 떼죽음 당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요거 외교를 잘해가지고 아니 미국한테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지원을 다 받아가요. 그 워싱턴에 와 있는 특히 가난한 나라 제3세계 저개발국가 외교관들이 나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해서 미국 달러 원조로 왕창 받아다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승만 만나고 싶어 하죠.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외국 국가원수가 방문했을 때 이례적으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국 국가원수의 연설을 듣겠다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육해공군, 장군, 법률가, 외국 외교관까지 결국 좌석표를 배부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국 국회의원이 좌석표를 못 받아서 여기 못 들어오게 돼요. 다른 나라 외교관이 먼저 줄 서서 표를 받아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문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국회가 내 직장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냐? 라고 항의를 해요. 그 지키는 담당 수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길래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지 누가 늦게 오라 그랬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이날 이승만의 연설이 40분 연설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3번 기립박수가 터져요. 1분에 한 번씩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 거죠.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처음 딱 시작할 때 미합중국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주셨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하지만 Special thanks to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였을까요?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뛰어난 연설이죠. 그 저녁에서 내 아들이 코리아가 뭔지도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아들이 군대 가더니 코리아 간대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나? 그래 살아서 돌아와라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한국 땅에 묻혔어요. 그 한국에서 아들을 잃은 5만 명이나 죽었으니 그 5만 명이 넘는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다는 얘기죠. 10만 명이 불구자가 됐어요. 그 15만 명의 미국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마들이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 와서 연설한다니까 전부 텔레비 틀어놓고 봤죠. 동네마다 유가족들이 모여갖고 TV를 보는데 거기다 대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함께 싸우다가 함께 쓰러져서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독교적인 연설이에요. 그러니 그 텔레비 보던 엄마들이 눈물이 터졌겠지. 전국에서 울음보가 터지고 미국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첫 번째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연설이 전부 다 욕이에요. 니네 미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이었냐? 굶어 죽는 나라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대국이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받아 공산주의를 싸워서 공산주의를 없애는 게 미국의 사명이지. 아니 3년 싸우다가 힘들다고 휴전협정 맺고 그게 강대국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용맹한 한국인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만 주십시오. 미국 너네 겁쟁이 들으니까 내가 니네들 보러 싸워달라는 얘기 안 할게. 무기만 줘. 미국인들이 무기만 주면 용감한 한국인은 당장 내일이라도 휴전선을 뚫고 진격해서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6.25 전쟁 때 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럼 한국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신라 이후 1500년 단일민족 단일국가 그렇잖아.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 때 나눠져 있었지만 삼국 통일한 데는 나누지 않았잖아요. 1500년 단일민족이 6.25 때문에 1500년 만에 분단이 됐습니다. 왜 분단이 됐습니까? 이 워싱턴의 겁쟁이 암소들 때문에 이렇게 와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구호물자를 줬는데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워싱턴의 겁재기 암소 누굴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닉슨 부통령. 그 사람을 소에 비유하려면 숫소라 그랬는데 암소라 그랬어요. 또 미국 대통령을. 이 거시기가 없다는 얘기죠. 너는 남자도 아니다, 암소다. 이러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내 일생일대의 후회였다. 이 연설 원고를 썼을 때요, 밑에 있는 비서들이 낌새를 챘어요. 저 양반이 한껏 또 터뜨리겠다. 아유, 미국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절대 미국 비판하시면 안 되고 감사하신다는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밑에 비서관들이 다 얘기했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이 원고는 자기가 혼자 쓰셨어요. 그리고 폭탄을 터뜨리셨습니다. 왜 그런 연설을 하셨냐면 6.25 끝나고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승만 박사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지금 힘들도 어렵더라도 우리 세대는 어차피 그 세대는 전쟁에서 다 고생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영락교에 정착하시잖아요. 우리 세대가 고생하는 김에 전쟁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지금 통일시켜야지. 이게 지금 한번 분단이 되면 분단이 50년, 100년 갈지 모르고 이승만 이렇게 얘기해요. 50년, 100년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동포 2천만이 공산당의 노예로 신음하다가 수백만이 굶어 죽게 된다. 북한에서 1990년대에 4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걸 이승만은 1950년대에 예측을 했습니다. 공산주의하면 경제 다 망해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 고생이 되더라도 지금 빨리 전쟁 한 번 더 해서 우리 세대가 희생해서 우리 자식 세대에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지. 이거 분단된 채로 50년, 100년 가면 2천만이 노예고 수백만이 굶어 죽게 될 텐데 그건 견딜 수가 없다. 이 참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연설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한미관계가 냉랭해져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이 자꾸 싸우게 되셨고 결국 이승만 박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전쟁 이승만 박사 강연을 하면 이승만이 독재자고 잘못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실제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낸 2대 공로자, 그러면요 모든 사료를 종합해 볼 때 공산화 막아내신 분, 해방에서 6.25까지 두 분 딱 꼽으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한 목사님이 민간 분야에서는 공산주의를 막는데 정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그 엄청난 구호물자를 받아갖고 분배하는 역할. 한경직 목사님 정도 얼마나 청렴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원로 목사이지만 진짜 청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아프리카보다 많은 구호물자를 받아도 그거를 제대로 분배하신 분 딱 한 번 한경직 목사. 그분이 사실상 분배 책임자셨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이승만 박사. 두 이북 출신 독실한 기독교인 두 분이서 공산화를 막아내가지고 원래는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승만 박사가 자꾸 독재하시고 실정하시니까 한경직 목사하고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또 원수 시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한경직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 그쪽 혁명 일으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는 쪽으로 역사가 바뀌게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실제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첫째, 이승만처럼 약소국 지도자로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한 사람이 인류 역사 7천년에 있냐? 둘째, 이승만이 만들어낸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에서 약소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이 있냐? 제가 질문하면요, 지금까지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조약 뭐 있죠? 울사조약, 한일합방, 이게 조약입니다.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조약 맺으면요, 약소국이 되게 망해요. 강대국이 다 뜯어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소국인데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강대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첫째, 잘 살 때까지 지원을 받는다. 둘째, 전쟁 절대 안 일어나도록 지켜준다. 지금까지 지켜주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 한미동맹이라는 인류 역사에 없는 희한한 일이 생겨날 수 있었느냐? 간단하죠. 이승만이 천재니까, 뛰어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좀 정확한 대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인간을 숭배하지 않거든요. 다 인간이 죄인이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지만 마지막에는 하도 잘못하셔가지고
온화하신 한경직 목사님조차 되게 열받으실 만큼 또 실수를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만이 천재다 이것만 갖고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한미동맹이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면 6.25 전쟁 내내 이승만에 대한 공통적인 기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제일 가까이에 계셨던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분 게르만 민족 계열이기 때문에 독일의 슈피겔지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독일 언론에서 취재를 합니다. 당신이 독일계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저 낯설고 물선 아시아에 날아가서 첫 번째 영부인 됐는데 당신 남편 독립운동가고 아주 그 나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아시아의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되고 영부인이 된 소감이 뭐냐 어떠냐 물어봤더니 프란체스카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우리 남편 얼굴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특히 6.25 전쟁 때는요, 하루 종일 전쟁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정신없어요. 군부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시찰하고 돌아와갖고는 그때 나이가 75세, 78세. 지금 나이로 120살인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78세까지 살면 대단한 고령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고요, 전쟁하는 중이니까 국민들이 다 고통당하는데 대통령이 잠이 안 왔겠죠. 그냥 그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첫째 우리나라 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둘째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미련한 노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남편이 밤을 새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기도 그만하고 잡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 등짝 쳐다보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다. 그게 뭐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 등짝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부인의 회고록이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 비서 로버트 올리버, 이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준 사람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였어요. 그 대학 교수를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데려다가 타이피스트로 고용한 이승만 박사,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로버트 올리버의 기록을 보면요, 아니 전쟁하는데 대통령이 맨날 낚시만 한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태평하게 낚시야? 이해가 안 갔는데 낚시의 비밀을 어느 날 깨달았다, 이런 회고록의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대통령이니까 또 전쟁이니까 언제 인민군이 총 쏠 줄 모르죠. 옆에 경호원이 늘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전쟁하다 보면 힘들어갖고 울고 싶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눈물을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전쟁 때문에 힘든데 다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울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 오늘 낚시 가야 되겠어 이러고, 자네들은 여기 기다려. 물가에다가 경비원 다 세워놓고요, 혼자서 조그만 보트 가지고 호숫가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저 멀리 호숫가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릴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낚싯대 하나 걸어놓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로버트 올리버가 보니까 이 양반이 결심하고 낚시를 하러 가면 물고기를 잘 잡는데, 낚시하러 한 20번 가면은 한 번은 물고기 잡고 19번은 오늘은 물고기가 물질 않네 이러고 오는데,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외로우니까 혼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구나. 비서의 회고록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전쟁 때 여기 수행했던 군인이 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 때 정말 초인적으로 전방 부대들을 돌아보는데, 실제로 전공 기록을 보면 대통령이 왔다 가면은 전투를 잘해요, 병사들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격려해줘갖고 대통령이 방문하면 전과가 확대가 됩니다. 전군 지휘관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부대도 와주세요, 우리 부대로 와주세요, 사방에서 신방 요청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대통령을 수행했던 분이 처음에는 노망이 났는 줄 알았대요. 이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계속 중얼중얼대는 거예요. 중얼중얼.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이렇게 중얼중얼 하나 보다. 근데 중얼중얼 돼갖고 이 노망 났나 했는데, 중얼중얼 되는 말 속에 기독교인이 아닌 수행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주여. 뭐라고? 중얼중얼 되다가 주여. 중얼중얼 되다가 주여. 이분이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요즘 역사가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승만을 연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역사가들도 한국에 몇 분 계세요. 진짜 기록을 봤더니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인류 역사상 한미동맹처럼 이렇게 희한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희한한 게 가능했느냐?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부인도 그러고 비서도 그러고 전쟁터에 수행 종군했던 군인들도 한결같은 얘기가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토곡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함께 따라합시다. 크고 은밀한 일. 한미동맹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런 외교적인 사례가 인류 역사 9,000년에 다른 데서는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람이 잘났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하는 지경이 됐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그래서 6.25 전쟁이요,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지만 그 6.25 전쟁이 오히려 한강의 기적을 낳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낳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애국하는 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간은요,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하기 직전입니다. 전쟁 나갖고 몇백만이 죽어가던 그런 상황에서도요,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특히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공산당들한테 다 뺏기고, 그죠? 거의 거지 신세대 갖고 내려오신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갖고요, 자기는 천막 같은데 노숙자로 살면서 먼저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주로 노숙자였어요. 영락교회 처음 만들 때 그 영락교회가 아니라 배단위 피난 공동체를 했습니다. 피난 공동체.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자들, 노숙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먼저 세웠습니다. 아,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정신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국가적인 문제나 지금 참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서 지켜야 할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제사장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국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남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히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무너지고 있는 경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신 차려서 지금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이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애국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어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허물어지는 바람에 참 나라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 애국자들이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